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마케팅 앤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마케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기업은 또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 변화 또는 어떤 그런 고객의 니즈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 트렌드,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케이스를 한 2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같이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셔린 윌리엄스라고 있는데요. 셔린 윌리엄스는 기본적으로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을 했는데, 1993년까지는 고객 중에서 여성의 페인트 구매 비율이 35%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장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는 남성의 제품인 거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2000년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예전에는 남자가 훨씬 많았는데 우리 고객들 중에 여자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남자 반, 여자 반. 2001년에 보니까 52%,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다면은 기회가 같이 있는 거죠.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찾아본 게, 이제 여성 고객들이 갑자기 중요해졌으니까 그럼 여성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언맨 니즈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고객들의 불만, 첫 번째는 손잡이가 이렇게 철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2번째는 이제 좀 크고 무거우니까 이걸 이렇게 페인트를 부어서 써야 되는데 사용하기 좀 불편하더라. 좀 무겁고 좀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보통 이제 여자들과 남자가 같이 이제 식당을 가면은, 여자와 남자가 같이 식당을 가면은 남자는 먹고서는 남으면은 그냥 냅두고 오죠. 아니면 다 먹든지. 근데 여자들은 이제 음식이 남으면은 그거를 꼭 싸가지고 오거든요. 결혼해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계속 있어요. 저도 지금 지난 토요일 날 먹었던 피자가 아직도 냉장고에 있는데, 어차피 안 먹을 거 왜 가져온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들은 또 이제 그냥 못 놔두거든요. 항상 그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깡통에 담겨 있는 페인트는 한번 쓰고 나면은 잘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여자들은 되게 그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죠. 이런 불만들이 있다면은, 이런 불만을 해결한다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셔린 윌리엄스라는 페인터 회사에서는 이 캔을 만들어요. 플라스틱 캔. 그래서 손잡이 딱 봐도 이런 쇠로 만든 것보다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니까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좀 작아지고 또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뚜껑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다 쓰고 나서 남은 부분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가지고 잘 놔뒀다가 다음에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닫아놓고서는 놔두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은 이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여자 손님들은. 그런 식으로 불만을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죠. 돈을 더 버는 거죠. 언맨 니즈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더치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트위스트 앤 포어라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잘 보고 트렌드를 보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좀 재밌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위 제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홀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이제 한동안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는 거의 이제 은퇴하기 직전의 그런 세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죠. 그 사람들 어떤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아폴로호가 달나라에 착륙하는 거 같이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동독이 무너지는 걸 같이 보고, 그런 것들을 어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세대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소비 패턴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그런 어떤 세대를 가지고 또 기준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X세대, 소위 말하는 또 Y세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위 제너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초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2006년도에 비즈니스 위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미국
13세에서 25세 1,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세상을 바꾸는 데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61%. 기업도 세상을 바꾸는 데 참여해야 된다. 75%. 같은 조건이라면 코즈, 어떤 명분이죠. 대의 명분,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업 제품을 구입하겠다. 89%.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기업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74%. 어디서 물건을 살지 정할 때 기업의 사회 공헌을 고려한다. 69%.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기업의 사회 공헌을 고려한다. 64%. 이처럼 이 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 세대가 굉장히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구매로 연결이 된다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움직일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보수 좋은 직장과 사치를 멀리하는 공상적 박애주의자는 아니다. 그리고 어느 세대보다 경쟁심이 높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고 야심이 크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회 문제, 또 협력에 관심이 되게 높고요. 자신의 의견들을 SNS나 네트워크 등으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동조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뭐 아랍에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을 관리해야 될 어떤 중요성이 평판의 관리의 중요성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평판 관리를 위해서 CSR이나 CSV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셜 벤처라든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CSR이나 CSV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제안을 하고 훨씬 더 좋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나? 강균성 씨? 그 노을에 하여튼 이제 그때 땅콩 회항 그때 사건 때문에 이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 땅콩 회항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 광고 홍보비가 무용 지물이 된 게 500억 원. 그다음에 운항 정지든 매출 손실이 390억 원.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 손해배상 청구, 이미지 회복 비용. 뭐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기업한테 큰 어떤 문제가 재정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양유업 그때 갑질 사건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남양유업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따라가는 게 멜유업인데 남양유업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때 갑질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뒤집어졌죠. 업계 1위, 2위가. 그래가지고 2011년, 2012년 보면은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나는 되게 우량한 회사였는데 2013년이 되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죠. 사람들이 이제 안 사고 막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많이 줄고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단기순이익은 더 큰 마이너스가 생기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재무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남양유업은 여전히 좋은 제품 만들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은 여전히 제일 좋은 항공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냥 제품만 잘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메르스 사건 때문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때 사과를 한 건데 삼성병원의 문제를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죠. 그럼에도 했다는 거는 삼성은 역시 위기 관리를 좀 잘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어떤 평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사과하고 그런 것들이 잘하는 거죠. 평판 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20세기의 신용 등급이 어떤 개인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신용 등급이 좋아야지 예를 들어서 차도 할부로 사고 집도 할부로 구하고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또 갚고 그래서 내 집이 생기고 내 차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21세기에는 그게 평판 자본이 될 거다. 그래서 찰스 리드비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1세기의 힘과 영향력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평판과 신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에게로 이동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크레이그 리스트라고 굉장히 큰 이제 벼룩시장 온라인 마켓인데 크레이그 뉴마크가 얘기를 한 거고 평판 자산은 이제 평판이 실제로 금전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평판이 금이다. 그래서
패셔니스타 서인영 씨가 어떤 옷을 입으면은 그 신상 되게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히트를 치고 이제 또 중고 의류 거래 온라인 장터 같은 경우에는 의류 판매자의 신뢰성, 정직성, 스타일에 대한 감각 등을 사람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또 그 사람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도가 이제 잡혀 있죠. 이런 것처럼 평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적인 손실도 가져올 수 있고요. 재정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나 자신의 어떤 평판을 관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기업과 협력을 할 때도 기업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쓸까? 기업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비전과 미션과 어떤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평판을 관리를 할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럼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그런 사업 제안을 하고 협력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격과 니즈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새 이런 평판이 더 중요해지는 건 온라인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가지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냥 되게 쉽게 그런 그 평판을 조회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회사나 어떤 제품에.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게 평생 쫓아다니죠. 평생 쫓아다니고 영원히 거의 남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서비스까지 있잖아요. 평판 다 지워주는, 이제 자기가 남긴 글들 같은 거 온라인에 남긴 거 다 싹 지워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까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죠. 만약에 이 사람 파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회사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그 군 정보부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테러 용의범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사람의 그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계정을 들어가 봐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이 다 막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다. 아니면 있었는데 다 지웠다. 그럼 이 사람은 되게 수상한 사람인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간단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이제 그런 테러범이나 테러 용의자들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 국방성에다가 돈을 많이 받고 팔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어쨌든 간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면 이제 의심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요새는 채용할 때 또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하죠. 백그라운드 체크를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일베에 활동 경력이 있으면 잘리기도 하고 그러죠. 기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판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의 경영도 예전에는 그냥 고객만 만족시키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은 여전히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대한항공은 여전히 제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안 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럼 결국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는 위 제너레이션이 특히 있는 시대에서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테디베어를 만든다면 나의 경쟁자는 누구냐? 기억나죠? 그렇죠. 테디베어를 만든다면 나의 경쟁자는 다른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도 경쟁자고 그리고 다른 장난감 만드는 회사도 당연히 경쟁자인데 그게 다는 아니다. 테디베어를 사람들이 왜 사는지 생각을 해보자. 니즈를 생각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니즈. 왜 살까? 어떤 특별한 날에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손녀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럴 때 사람들이 뭘 살까? 예를 들어가지고 초콜릿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핸드백일 수도 있고 꽃다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의 경쟁자는 꽃다발 배달 서비스 회사도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같은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런 제품들은 나의 경쟁자도 될 수 있지만 잠재적인 파트너도 될 수 있다. 같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니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레빗이라는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는 제품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고객의 니즈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마켓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경쟁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좀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해결하려고 하는 니즈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페인, 고통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2010년도에 크레이그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 뉴 마케팅 마이오피아, 새로운 근시안적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2010년이면 이제 1960년에 레빗 교수님, 그 하버드 교수님이 얘기한 이후에 한 50년 정도 있다 얘기를 한 거죠. 새로운 마케팅, 근시안적 마케팅.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고객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 전에 고객이라는 거는 우리 제품을 사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고객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종업원도 우리의 고객이다. 내부 고객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종업원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이해관계자들,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기관들도 우리의 이해관계자들도 우리가 광의의 고객으로 다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고려하는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평판 자산, 평판 리스크의 중요성과 함께 이런 이해관계자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객이 우리 어떤 포커스였을 때는 되게 간단하죠. 고객이 많이 사면 되는 거죠. 매출.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고객들한테 팔면 되는 거죠. 시장 점유율. 그래서 많이 남기면 좋은 거죠. 이익.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고객 만족. 그러니까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익, 고객 만족 그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였죠.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였죠. 근데 이해관계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care and compassion, 건강, 행복,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기업에게도. 그래서 이해관계자에게는 그럼 이해관계자들의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팩트인 거죠. 임팩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임팩트라는 게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왜 신경 써야 되냐 묻는다면은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건 좀 더 좋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구비어, 로버츠 레몬, 와이너 이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잘 나가는 마케팅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이 2010년도에 얘기한 게 기존의 4P 우리가 지난번에 마케팅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4P 얘기했었죠. 4P 기억나요? 4P가 첫 번째 P가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프로모션, 광고, 홍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4P를 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거였죠. 근데 이제 4P로 부족하다. 7P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P 플러스 새롭게 들어가는 P 3개가 뭐냐면 people,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planet, 환경이죠. 우리 지난번에 김지석 전문가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파트너십. 그래서 정부, NGO,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셜벤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P는 기본적으로는 임팩트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차별을 하는데 그냥 기존의 4P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만들고 그 임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people. 그래서 people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띠오리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종업원, 주주, 공급자, 지역사회 이런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정부, 경쟁자, NGO 이런 것들 세컨더리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들은 기업에 영향력을 가진 존재고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향상 내지 행복 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임팩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할 때 재무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공정성,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건 카플란이랑 노튼이라고 이제 하버드의 회계학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기존의 재무제표에는 재무 가치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고객 그리고 종업원의 어떤 그런 만족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텀 라인, 탑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탑 라인에 나오죠. 그다음 이제 뭐 매출 원가, 제품을 만드는 원가가 이제 빠지고요 거기서.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남거든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죠. 우리가 판관비라고도 부르는데 판매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빌딩을 이제 임대해서 들어갔으면 임대료를 내야 될 거고요. 전기료, 뭐 물값, 뭐 그런 것도 내야 될 거고 이제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태프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R&D나 마케팅을 하면은 그런 비용들 다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죠. 판관비를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남는 거죠. 영업이익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영업 외 손익, 그다음에 뭐 특별 손익을 다 이제 제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은행에다 이자 비용을 낸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팔았는데 거기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겼다든가 그럼 그런 걸 이제 더하고 빼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단기순이익이거든요. 단기순이익이 이제 맨 바닥에 나오죠. 맨 바닥. 맨 바닥에 나오니까 그래서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죠. 바텀 라인. 이게 탑 라인, 매출액, 바텀 라인, 단기순이익.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만 보는 거죠. 바텀 라인 하나만, 단기순이익만. 근데 이 싱글 바텀 라인 갖고는 부족하다.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가치 외에도 환경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게 트리플 바텀 라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가치, CSV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reating Shared Value, 가치 사슬을 활용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경영학 주류 경영학에서도 기업이 단순히 이익 극대화, 주가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만들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지금 온 거죠, 이제는. 플래닛, 그린 제품에 대한 태도가 향상이 되고요. 그린 제품을 만들면 구매 의도가 증가하고 지불 용의 가격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리서치에 많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미국 회사들이 그린 제품 프로덕트에 44조 원 투입할 전망.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요소가 되고 있죠. 파트너십.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이런 것들이 기관과 개인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조직에. 이는 좀 더 많은 도네이션, 강한 구전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명한 NGO와 협력할 때 진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과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예가 브리티시랑 유니세프가 같이 한 Change for Good이라는 프로그램인데 Change for Good이라는 거는 뭔가 더 선한 것을 위한 change, 변화라고 하는 게 직역이지만 영어에서 change라는 건 또 동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불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뭐 예를 들어서 15불 받았다. 그게 change잖아요. Change for good. 우리가 보통 외국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외국 동전 갖고 와봐도 안 바꿔주죠, 은행에서. 그거 다 여러분들 막 장롱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으면 상당히 큰 돈이 되는 거죠. 그 체인지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티시 항공이 유니세프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서 남은 동전들을 그냥 다 기부를 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거죠. 1994년부터 그냥 그렇게 동전 푼돈 모아가지고 500억 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브리티시 항공도 좋고 유니세프도 좋은 거죠. 이런 CSR의 업적이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특히 이게 위 제너레이션 한테는 더 중요한 영향을 줄 거다. 협력. 기존의 CSR 업적이 좀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은 해당 이슈에 강점을 가진 NGO와 협력하고 진실되게 노력해서 신뢰를 쌓는 게 좋고 NGO 입장에서는 또 좋은 CSR 업적을 지녔고 이슈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가진 기업과 협력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CSR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CSR이라는 건 원래 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50년대, 60년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70년대 들어서 사회 문제, 환경, 규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증대됐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는 기업들이 그냥 CSR을 어떤 책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우리가 차별화할 수가 있다. 차별화의 도구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아이덴티티 얘기했잖아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특히 기업이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어떤 CSR, 우리가 되게 추구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CSR의 의의는 또 장기적인 효익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기업 가치가 증대되고 우수한 직원을 이제 리크루팅하거나 유지할 때 도움이 되고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평판.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보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평소에 좀 좋은 일을 하던 기업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좀 휘말렸을 때도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뭔가 좀 사정이 있었겠지. 좀 좋게 봐준다는 거죠. CSR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루오랑 바타차리아의 2006년도 논문을 보면은 CSR이 고객 만족을 제고해서 결국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때 기업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제품 품질이 좋고 혁신 역량이 높은 기업이 CSR을 하면은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제품도 그지같이 만들면서 CSR 한다고 그러면은 싫어한다는 거죠, 오히려. 너의 원래 본업이나 잘하지. 무슨 뭐 남을 돕는 거냐. 일단 물건이나 좀 제대로 만들어라. 약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잘 만들면서 CSR까지 하면은 금상첨화다. 또 CSR은 종업원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때 그 종업원 본인이 느끼는 CSR의 중요성, 경영진의 지원 정도, 고객들의 반응이 성과에 또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나쁜 평판을 가진 회사가 CSR을 한다.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죠. 나쁜 행동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런 CSR을 할 경우에는 진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뻔히 아니까 오히려 좋게 안 본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은 우리 나쁜 회사다. 우리 사고 많이 쳤다. 그럼 우리는 CSR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그런 회사라면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CSR 하는 걸 자꾸 막 알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라. 그래서는 그 임팩트를 강조해라. 회사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앞 못 보는 아이들 50명에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임팩트를 강조하라는 거죠. 우리 회사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거는 진정성을 알아준다. 그런 논문이고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는 CSR 프로그램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캐드베리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초콜릿 회사예요. 초콜릿 회사. 그래가지고 얘네가 한 캠페인은 스포츠 포 스쿨.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는 어떤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굉장히 도와주면서 어떤 좀 좋은 이미지를 가져보겠다. 근데 그때 얘들이 뭘 했냐면은 그 5파운드짜리, 그 영국 돈으로 5파운드니까 뭐 한 한국 돈은 한 6, 7천 원 되는 거잖아요. 6, 7천 원짜리 축구공을 하나 기부하려고 그러면은 토큰을 90개 모아야 돼요. 소비자가. 근데 토큰 90개를 모으려면 초콜릿을 엄청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38파운드, 이건 무게로 38파운드에 그런 초콜릿을 섭취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초콜릿은 2만 칼로리 그리고 1000g의 지방을 섭취해야지 쿠폰을 90개 모아가지고 축구공 하나를 학교에다 기부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까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막 역풍이 부니까 경영자가 나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이런 CSR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SR을 할 때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인 CSR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인데요. 포터랑 크레이머가 얘기한 2006년도의 전략적 CSR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사슬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그때 코카콜라 케이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글로벌 펀드라는 백신 회사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백신을 보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제 문제는 백신을 100개 보내면 50개만 쓸모가 있고 나머지 50개는 예를 들어서 못 쓰겠더라. 그 이유가 아프리카
길이 좀 비포장이니까 막 다니다가 뭐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더우니까 변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 좀 약하니까 A라는 약이 필요한데 B라는 약이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NGO인데. 그런 역량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코카콜라가 예전에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펩시랑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알아요, 혹시?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이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랑 얘들이 이제 코카콜라랑 펩시 막 서로 그런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브리트니가 코카콜라인지 펩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되게 유명인들은 많이 봤는데 이게 게토레이인지 파워에이드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차별화하는데. 그거는 스타들만 좋은 거죠, 돈 많이 버니까.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근데 코카콜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세계 최고다.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라도 우리가 5일 내에 배송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깨지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시원하게 잘 보관해가지고 변질되지도 않게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그런 거 정말 잘한다. A라는 약이 필요한데 B라는 약이 간다?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리고 예전에는 100병을 보내가지고 50명만 살리던 걸 100병 보내가지고 80명, 90명을 살리면은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코카콜라. 크리스타 아길레라인지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이런 걸 한 건 코카콜라. 얘네 서플라이 체인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썼구나. 그런 게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사슬, 경쟁력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전략에 연동시켜서 가치 제한에 포함시키면은 좋은데, 이때 기업의 핵심 전략과 잘 맞는 좋은 사회적 문제, 코즈를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코즈를 기업도 찾기를 원하고요. 기업이 모르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기업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코즈가 어떤 식으로 잘 맞는지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CSR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똑같은 가치 제안, 사업 제안서를 써가지고 그냥 100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 100개에다 그냥 막 보내면은 다 쓰레기통 가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과 미션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가 있는데, 거기에 잘 맞는 회사가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냥 막 100장 찍어가지고 뭐 돌린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서를 쓴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기업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기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문제 코즈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성과를 내면 장기간 동안에, 그러면 사회에 좋은 영향도 생기는 거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프로젝트 레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U2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이 있죠. 보노, 그리고 바비 슈라이버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한 건데, 델, 아멕스, 애플, 갭, 아르마니 이런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참여를 한 거죠. 뭐냐면 레드 라벨을 붙이는 거죠. 옷에. 예를 들어서 아르마니 양복인데 안에 이제 레드 라벨이 붙어 있는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50%를 무조건 글로벌 펀드에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HIV, 에이즈에 걸린 여성과 아동을 지원한다. 되게 재미있는 게 1년 반 동안 40억 원을 모았어요. 이익이 40억 원이면은 이게 50%가 40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 총액을 따져보면 80억 원이고요. 이익이 80억 원이라는 거는 매출이 그러면 한 상당히 많았겠죠. 보통 한 10%, 매출의 10% 정도가 보통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은 매출 한 800억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드라벨 붙여가지고. 이런 건 윈윈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 증가하니까 좋고, 또 이런 NGO 입장에서도 펀드레이징이 되니까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제품 사가지고 또 좋은 일 하면서 사니까 좋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좋은 CSR이란 게 뭐냐? 이해관계자들 보통 CSR을 볼 때 진정성, 임팩트, 공정한가,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 기업의 전략, 기업의 미션과 이 CSR 프로그램이 서로 잘 맞는지, 연관성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는 거죠. CSR 담당자들은 결국 이걸 보고서는 누구랑 협력할지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러니까. 이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은
이제 마케팅의 아버지 약간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최근 얘기한 게 마켓 3.0이라는 거죠. 마켓 3.0. 마켓 1.0에서는 제품이 중요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디베어. 경쟁자는 그냥 장난감 회사. 마켓 2.0에서는 고객이 중요해지니까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고 마켓 3.0에서는 미션, 비전, 가치, 임팩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코틀러라는 분이.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셜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마케팅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소셜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셜 마케팅 그러면은 무슨 SNS에다가 뭐 이렇게 막 글 올리고 뭐 좋아요 누르고 막 이제 공유하고 그런 게 소셜 마케팅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셜 마케팅은 이 필립 코틀러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교수님에 의하면은 노스웨스턴 교수님이신데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인도 정부에서 가족계획 캠페인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요. 70년대 스웨덴 정부 금연 금주 캠페인, 또 호주 정부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캐나다 정부 마약 근절 캠페인 이런데 우리가 어떤 마케팅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틀러가 얘기를 하시는 게 기업, 정부, NGO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만든다면 임팩트를 굉장히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러한 파트너십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예가 트리플래닛.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트리플래닛이 다 가운데 딱 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었죠? 소비자들은, 게임 유저들은 그냥 자기들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게임을 좀 하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심은 다음에 그 나무 사진이 오면 거기다가 이제 뭐 너 나무가 참 예쁘구나 뭐 그런 거 뭐 글도 달고 친구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해주고 그러면은 나 기분 좋잖아요. 나무 하나 심었으니까 어떤 성취감, 만족감,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걸 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거기다 게임하면서 게임 안에 아이템에다 넣어놓으면은 되게 잘 보이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되게 집중해서 보니까 광고 효과가 높아지고 또 더구나 더 좋은 이미지 연결되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을 내는 거고 그 돈을 받아다가 NGO한테 주면은 NGO들은 원래 펀드레이징이 되게 힘든데 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월드비전은 자기는 원래 하고 싶은 사업들 하면 되잖아요. 뭐 교육 사업을 하든 뭐 식수 개선 사업을 하든 뭐 환경 사업을 하든 자기들 원래 하고 싶은 사업 하면 되는데 그 대가가 그 대신 나무만 좀 심어주면 되잖아요. 자기네 지역 오피스에서. 어차피 사람들 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역 정부. 그냥 땅만 주면은 나무 심어주는데 그 나무 다 우리나라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 낫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거죠. 트리플래닛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그 트리플래닛에서 이런 협력들을 통해서 5년 동안 나무를 50만 그루 심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런 사회혁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NGO랑 기업이랑 일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쓰는 말도 다르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NGO의 성격도 있고 기업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워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을 이어줄 수 있는 링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약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링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 근데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 모든 참여자들이 어떤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야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모두가. 그러면은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마케팅의 소사이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마케팅이라는 건 원래 사회 변화의 추세, 어떤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은 돈을 버니까 그렇죠? 기회를 잘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스판시브 마케팅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응을 잘 하는 거, 대응을 잘 하는 마케팅인데 아까 셔린 윌리엄스 케이스도 얘기했었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위 제너레이션. 여러분 세대가 굉장히 어떤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구매할 때 그렇게 막 사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프레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의 추세를 이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렇게 어떤 리스판시브하게 수동적인 것만 말고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소셜 마케팅이라는 거고 그런 소셜 마케팅을 할 때 진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소셜 마케팅의 일환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협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협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 무엇을 할 거냐. 명분, 그리고 또 공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 협력, 파트너십. 이때 그러면 이 성격으로 뭘 평가할 거냐. 임팩트,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게 사회 혁신, 사회 변화로 이어지느냐. 근데 그런데 기업은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평판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평판을 잘 관리하면은 재무적인 이익이 되기도 하고요. 평판을 잘 못 관리하면은 재무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매력적인 어떤 제안을 기업들한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이거 나오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오늘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중간 발표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실은 어떤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건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뭐랄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소방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관에 대해서 딱 꽂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분들의 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솔루션을 찾게 되고 또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적 문제를 파악을 할 때 사실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누구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누구를 돕고 싶은 건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구를 웃게 해주고 싶은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고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의 대안. 그래서 기존의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나 뭐 NGO나 뭐 기업들이나 또는 뭐 사회적 기업, 다른 소셜 벤처들이 하고 있겠죠. 다 장점이 있겠지만 또 단점이나 한계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런 단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한 솔루션은 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의 솔루션이 가지는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인지 첫 번째, 재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밸류, 소비자들이 느끼는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커야 되고요. 이거는 마케팅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프라이스가 코스트보다 커야 된다. 이건 생산의 어떤 관점인 거죠.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다는 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핵심 역량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막을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특허가 있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네트워킹, 파트너십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확장 가능성, 우리의 임팩트를 어떻게 크게 만들 것인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시작해서 넓혀 나갈 것인가, 지리적으로. 또는 어떤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노년층을 넘어간다든가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라를 옮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임팩트. 그래서 KPI 어떤 지표로 이제 측정을 할 건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중간 발표 때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기말 발표 마지막에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4번과 5번 사이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마케팅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파이낸스예요. 재무. 근데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또는 목표 고객이죠. 우리의 목표 고객은 누구인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시장 사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 규모, 고객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의 4P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4P. 플러스 뭐 3P까지 해가지고 7P를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제품, 가격, 유통,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3년치 예상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상 재무제표는 간단해요. 이거예요. 맨 위에 매출액. 예상 매출액.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6년도니까 2017, 2018, 2019 3년치 만들어 보는 거죠. 매출액. 그다음에 매출 원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재료비, 뭐 임금, 그래서 생산자 임금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 간접비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 이거는 뭐 이거에서 이거 빼면 간단하니까 이건 뭐 엑셀에서 그냥 바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판매 관리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태프들, CEO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스태프들의 월급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비용, R&D 비용 그런 것들이 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원래는 뭐 당기 순이익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당기 순이익은 잊어버려도 되고요. 영업이익까지만 나오면 돼요. 3년치를 이걸 계산을 하는 게 3년치 예상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이제 파이낸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첫 해는 좀 손실이 좀 크고요. 보통은 시장이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둘째는 이제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손익분기 점 넘기기 시작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러면 얘네는 그래도 오래 살아남겠네. 약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플랜이 생기고 나면은 투자자들이 일단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또는 안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될 거고요. 그러면 너희 지금 돈 얼마 있는데? 우리 지금 돈과 자원이 이 정도 있는데 그럼 돈 얼마나 필요한데? 뭐 R&D 하고 이런 거 하려면 돈이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투자자들이 정보를 이 정도까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했을 때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회적 문제, 대안 분석, 우리의 솔루션, 우리의 장점과 경쟁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플랜, 마케팅의 측면, 재무의 측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상 임팩트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임팩트 투자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선 또는 기업이 보고선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넣으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 정도 도와주면 되겠구나. 서로 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되는 어떤 미니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 플랜은.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할 거고요. 중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중간 발표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매출액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타겟 고객이 누구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간다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을 뭐 돕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 통계를 좀 찾아보면 되겠죠. 우간다에 예를 들어서 15살부터 25살까지의 뭐 그 청소년층이 뭐 몇만 명이 있는데 뭐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은 뭐 몇만 명이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뭐 판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씩 내면은 우리가 마켓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건 매출액을 예측을 하는 거죠. 매출을 예측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서베이를 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디스크립션을 해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가격은 대충 한 이 정도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내에 이 제품을 살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살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매우 그렇다. 두 번째가 뭐 약간 그렇다. 3번이 뭐 별로. 4번이
별로 3번이 그냥 그렇다. 쏘쏘죠, 쏘쏘. 그냥 그렇다. 4번이 뭐 별로 사고 싶지 않다. 5번이 절대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베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매우 그렇다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100명 중에 15명이니까 15%죠. 약간 그렇다고 한 사람이 25%다. 그 다음에 그냥 그렇다고 한 사람이 40%다. 그 다음에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 15%다. 그리고 절대 안 산다고 한 사람이 5%다. 합쳐서 100%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라고 얘기하거나 뭐 절대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안 산다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빼고요. 이 사람들은 제끼고 여기 얘기한 사람 중에 매우 그렇다고 한 사람들이 다 살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0.6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9% 정도 되는 거죠. 9%. 그 다음에 25% 곱하기 예를 들어서 약간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한 40% 정도 살 거다. 0.4. 그럼 25% 곱하기 0.4면 10%죠. 9%, 10%. 그 다음에 그냥 그렇다고 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만 살 거다. 그건 40% 곱하기 0.1.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더하면 9% 플러스 10% 하기 4% 더하면 14, 23%죠. 23%.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베이를 했을 때 대략 우리의 타겟 고객의 23% 정도가 살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간다의 고연령대의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우리 타겟이 100만 명인데 우리 제품을 그중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설문을 해보니까 23% 정도 살 것 같다. 그건 100만 명 곱하기 23%면 23만 명이 우리의 시장 규모가 되는 거죠. 23만 명. 근데 23만 명한테 한 번에 다 팔지 못하겠죠. 그래서 첫 해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한 3만 명. 뭐 둘째는 한 5만 명. 셋째는 뭐 한 8만 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3만 명의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3만 명, 5만 명, 8만 명을 팔 거다. 그리고 그 제품 가격은 하나당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3만 개를 팔았는데 하나당 만드는데 한 500원 든다. 그럼 이게 매출 원가가 되고요. 그럼 3만 명 곱하기 1,000원에서 3만 명 곱하기 500원의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은 3만 명 곱하기 500원만큼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세워가면서 또 중간중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게 예상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완벽할 거냐? 정확할 거냐? 절대 아니죠. 근데 왜 필요하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럼 투자자들이나 어떤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얘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이 데이터는 아직까지 뭐 완전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얘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모을 역량이 있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얘들은 좀 믿을만 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역량, 우리의 역량이 있다는 거를. 이 숫자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서베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서베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잡고 판매 관리비는 뭐 우리가 잡기 나름인 거니까 우리가 몇 명 고용을 할 거고 뭐 광고비는 얼마 쓸 거고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할 거냐. 그래서 뭐 한 2년 차나 3년 차에 손익분기점 넘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 얘들은 생각이 있는 애들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비즈니스의 논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어야지 같은 팀원끼리도 소통이 되고요. 팀 밖에 있는 사람들, 뭐 이해관계자나 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나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얘기가 되지.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힘든 사람들 사진만 보여주고 그러면은 일이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비즈니스의 언어와 비즈니스 논리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서베이를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굳이 서베이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타깃이 한 100만 명 된다. 100만 명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 100만 명 예를 들어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쥐덫 있죠. 쥐 잡는 덫. 쥐덫을 서울에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1년에.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쥐덫의 수요는 얼마나 될까?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가정을 세워가지고 추리를 해나갈 수가 있죠. 서울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명이다. 서울의 인구가 얼마죠? 한 2천만 되나 지금? 2천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 2천만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의 인구가 2천만이다. 가구당 평균 4명이 한 가구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뭐 애 하나 뭐 해가지고 가정을 해봅시다. 2천만 명 중에 그러면 가구당 4명을 치면은 한 500만 가구가 있는 거고 500만 가구 중에서 아마 그렇게 쥐가 나오는 집은 한 10% 정도 있을 거다. 그럼 50만 가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50만 가구에 쥐덫을 하나씩 파는 거죠. 한 가구에서 쥐덫을 막 4, 5개씩 사진 않잖아요. 50만 가구에 우리가 쥐덫을 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약이나 뭐 쥐약이나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있을 거다. 30% 있을 거다. 그 나머지 70%가 우리의 마켓이면 50만 곱하기 70% 하면 35만 명 정도가 우리의 타겟 고객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계속 세워나가면서 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대충 우리의 마켓이 이 정도 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쥐덫을 첫 해는 몇 개 팔고 둘째는 몇 개 팔고 셋째는 몇 개 팔겠다. 나름대로 우리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그중에 이 가정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Fine. 그러면 그 가정 바꾸면 되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제시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가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같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가정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숫자들을 만들어내면은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영의 논리, 경영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거 여러분들이 기말 발표할 때는 이 부분, 마케팅과 재무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해가지고 중간 발표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슬라이드 한 5에서 8장 정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5에서 8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10분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기말 발표 때는 아마 한 12장? 에서 많으면 15장? 뭐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그 이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똑같이 10분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면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럼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